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이런 지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은. RQ. 합리성 지수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충동과 변덕에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선호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은 제가 보니까 조금은 우직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10년 후쯤에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강남은 좀 영원할까요? 강남 불패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제가. 네. 강남 불패는 아니고요. 강남을 넘어서는 지역도 나올 수 있나요? 강남이 부촌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촌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평창동이나 성북동 부촌은 전통 부촌으로서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촌은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분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용산은 강남 수준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송파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성수 쪽은 아마 멀리 바라보면은 강남을 충분히 대체까지는 아니고 좀 견줄 정도는 되고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분양형으로 나오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빌라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지은 거 말고 그들만의 리그 말고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한 3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성수동입니다. 월세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성수는 강남 못지않은 인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약간 땅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약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그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많이 접하니까 요새는 성수를 좀 머뭇거리는 경향이 좀 많고 오히려 강남을 좀 안정적으로 사겠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성수 쪽은 조금은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위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보면요. 공실이 없는 데가 성수하고 청담이라는 얘기를 해요. MZ세대들이 어떤 핫플레이스로 좀 많이 지금 접근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성수는 개발이 다 안 끝났죠. 상당 부분 근데 지금 선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성수에는 뭐 비싼 아파트가 뭐 없어요. 아크로폴이라든가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그건 너무 비싸요. 그거.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 돈 많이 벌으시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거기 나중에 그거 가세요. 아니 지금 가고 싶습니다. 가시라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지금 가라는 뜻은 아니고 돈 더 벌으셔가지고 누구나 다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싼 아파트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1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비싼 거는 기본이 30억인데. 사실상 그거는 넘사벽이고 그냥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는 선망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꿈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꿈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약간 솔직히 저한테는 허황된 꿈이에요. 예, 그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뭐 그런 꿈인데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촌 혹은 내가 좀 들어가서 조금 자본이득을 뭐 좀 챙겨오면 어때요? 그거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의 공간 욕망이 부동산의 미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MZ세대가 갭 투자 용도로 사는 데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근데 정주 공간으로 보는 곳, 이런 것들은 실제 살고 싶은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저는 앞으로 유망 지역이라고. 왜냐면 집을 누가 많이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30대 가장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마법의 상품이 있습니까? 뭐 김 작가님도 물론 좋아서 하시겠지만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하러 내가 이걸 지금 힘들게 찍어요. 저도 마찬가지지.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 회전율이 높은 데를 조금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최근 통계를 좀 갖다 드릴게요. 거래 회전율이 뭐예요? 전체 재고 대비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장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 그처럼 말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는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처럼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가장 특징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잘못 사면은 부동산을 잘못 사면은 무덤이 되고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거래가 잘 돼야 돼. 거래가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대단지 쪽으로 조금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전국적으로요.
아파트 거래해준율을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2006년도부터 우리 부동산 124에서 그걸 자료를 냅니다. 제가 다 뒤적거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평균이 6.7이에요. 1000채 중에서 몇 채가 팔렸다는 거예요? 67채 팔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가면 갈수록 똑똑똑 떨어져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을 했죠. 그때 이후에 지금 거래 회전율을 보면은 약간 4.8%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던 2022년에는 2%로 뚝 떨어져요. 작년엔 겨우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지는 불황에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도 통제감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비싸서 못 사요. 우리가 압구정이 좋다는 걸 몰라요? 다 알죠.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무슨 그건 남의 떡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제한된 경제 여건, 나의 제한된 구매력 하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효율적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단지를 좀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거의 펜시도 다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대단지의 기준은 한 1000세대 이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비수도권은 좀 가구수가 많은 채 안 되는 한 1000가구 정도. 서울 수도권 한 2000가구 정도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지금 혹시나 집값 폭등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멀리 보느냐 짧게 보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죠. 완만하지 않아요. 최근에 주택시장의 특성은. 이게 변동성이 커졌어요. 집이 하나의 투자 자산화되면은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게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일상화된다.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오르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파르게 떨어지죠. 이걸 이제 산고곡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엔디비아 봐요, 엔디비아. 보니까, 월드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선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가 미리 반영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이 맞다고 봐요. 그건 라면값 오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특히 대도시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대가 꺾일 때가 언제냐. 저는 이게 이제 걱정인데, 이게 인구 쇼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 준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근데 가구 수가요, 통계청에 현재 보면 2040년부터 줄어요. 일본이 최근에 집값이 오른 하나의 요인이 가구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구 수가 어떤, 제가 기자분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통계학자하고 해보니까 2034년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위기가 한 번은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하고 가구 수가 동시에 줄면요, 한번 충격은 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도권은 앞으로 10년 뒤에 가능성이 있고요, 수도권은 한 20년 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거는 맞아. 그래서 어디까지 볼 거냐? 서울만, 아까 자꾸 서울 얘기하시는데 서울만 갖고 얘기하실 거냐? 전국을 같이 얘기하실 거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대도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물가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올라버리면 또 빠지는 거고, 그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상향이 꺾이려고 그러면은 특히 인구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없어요. 저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다니까. 시골의 논밭은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떨어지나. 이게 대도시 아파트들은 하나의 투기 자산화 돼버리면은 주식 못지않게 변동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요,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섞어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먼 미래를 적어도 10년 뒤를 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나 많은 이른바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인구 쇼크 문제와 내년에 집값이 회복되는 거하고 이걸 뒤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짬뽕해서 받아들일 뻔하면 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당위로 보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른바 당위와 실제, 그러니까 졸랭과 어떻게 보면은 자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공포론들은요, 거의 다 미래를 땡겨서 지금 문제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미래는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돋보기로 쓰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집값이 올라요? 이게 출생률이 낮은데.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줄고 나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또 가구수가 1인 가구밖에 없잖아요. 무슨 집을 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팩트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반성적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변수를 놓고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너무 지금 얘기를 팩트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은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당이론, 서당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집도 사고 파실 거잖아. 근데 왜 10년 뒤 얘기까지 지금 섞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장났다는 식으로, 왜냐면 그게 먹히거든요. 일종의 그 공포 세일인데 그게 너무 해롭되시는 것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케인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장기적으로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는데 뭐로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무슨 방송을 듣고 빨리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식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너무 먼 미래의 일을, 물론 10년도 뭐 먼 미래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내일 모레 일하고 좀 섞어서 얘기하지는 마시라.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만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를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까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지표를 바라볼 때 실거래가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왜냐? 이 시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작년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부터 올랐습니다. 전국은 2월부터 올랐어요. 근데 표본 통계, 국가에서 쓰는 공식 통계 표본 통계는 서울은 5월부터 올랐습니다. 전국은 7월부터 올랐어요. 시차가 얼마나요? 4개월에서 5개월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록이마, 위록지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통계를 갖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경제가 그렇게 고도 성장 시절이 아니에요. 잠재 성장이 2%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은요, 대세 상승이 없어요. 소사이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은 서울은 1월부터 올라서 9월까지 올랐고요. 전국은 2월부터 올라서 9월까지 올랐죠. 상승 사이클이 8개월에서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2012년 하우스포 사태 때부터 이른바 2021년 10월 때까지 이때를 보면요. 무려 9년 랠리였습니다. 이런 초장기 랠리는 단군 이래 처음 있었어요. 이걸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10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무릎에 사도 돈을 벌었어요. 아니, 무릎이 아니라 배꼽에 사도 돈을 벌었고 가슴에 사도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제는 안 돼요. 지금은 무릎에 사면 단기 상투입니다. 작년에 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9월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MZ세대들이 결국은 뭐예요? 또 단기 상투를 잡은 거예요. 8월 달, 9월 달에 엄청나게 특례 보금자리로는 활용해서 집을 샀잖아요. 그게 단기 상투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뭐 언젠가는 회복하겠지만 주택 시장이 회복될 때는 그거는 이미 늦어요. 왜냐면은 소상승, 소하락 사이클이 만약에 반복된다면은 시장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거야. 저성장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릇된 맹신이 될 수 있다. 집은 불황기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면 집 언제 사라고 그러냐면 거의 회복기 때 사라고 늦어요. 지금은 모든 게 광속입니다.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모바일 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속 45km인가? 그 정도로 광속으로 뛰거든요. 모바일 스트라이크가 이 기동력 있는 공격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빠르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요. 작년 가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순간 아무도 집을 안 사. 맞아요. 이게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km로 달리는 코끼리 떼 같다고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확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통계보다 시장에 좀 천착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속담이나 그런 걸 잊어버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을 살까 말까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잖아요. 그거는 운명을 건 어떻게 보면 근본 일척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네. 쉬운 얘기예요. 전 재산을 걸고 배팅. 그것도 외상빚을 걸고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이 대부분이 의사결정 장애 환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래요? 가슴이 떨리면서 하십시오. 아마 현장 가보시면은
가슴이 울렁거릴 거예요. 그러면 사세요. 손이 떨리면 사지 마. 대출 있잖아요. 계약서 이 대출 쓸 때 이렇게 손 떨리면은 가면 안 돼. 줄여야 돼. 적정량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슴이 떨리면 사고 소리 떨리면 사지 마라. 왜냐? 니체는 이런 말 하거든요. 몸은 커다란 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보다 현장에 가서 몸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싸게 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올해 집을 사기 애매하면요. 경매로 도전해 보십시오. 분양받으셔도 관계없어요. 주변 시보다 한 10% 정도 싼 거는 사셔도 되고. 그래서 집은 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3트랙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변 시도 한 10%싼 분양받기, 다리품 팔아서 급매물 잡기, 경공매 배우기 이 정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경매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하게 거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저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 방송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삶이? 근데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몰라. 그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밤새 고민 안 해보고 어떻게 부를 이룹니까? 그래서 조금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좀 더 다리품도 팔고 또 많은 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현명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최고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은 싼가요? 싸지 않죠. 네. 비싸지 당연히. 네. 그거는 영원히 비쌀걸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영원히 집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에도 서울 한양 집값이 비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집값을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재단한다고 어떻게 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 비싸다 그러면은 매입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경매하십시오. 경매에서 매입가를 낮추는 게 내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저는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의 이게 지적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부자 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게을러가지고 저는 경매를 많이 못 했는데 경매해가지고 저는 빌딩을 뭐 몇 채 사신 분도 많이 봤고 제가 그렇게 큰 그걸 부자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복잡하니까 권리관계가. 근데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단일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99% 권리 분석이 다 돼 나와요. 내가 얼마 정도 써내릴까 그런 문제지. 그래서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이런 지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은. 지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IQ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RQ. 합리성 지수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끈기.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동과 변덕에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선호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은 제가 보니까 조금은 우직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직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먹으면은 그냥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보면 다 간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뭐든지. 네, 중간에 다 간둬요. 마치 그 새해 계획 같은 거 보면은 보통 7일 간다며, 7일. 새해 계획. 그것처럼,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최후의 승자는 거리신 것 같습니다. 결국 끈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부여를 하고 내가 이쪽 방향밖에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꾸 이렇게 정신무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그 전문가들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얘기 들으셨지만 전문가들 부자인 분 별로 못 봤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자면은 방송에 안 나와요. 책도 안 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들 만나실 때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부자인 사람도 있는데, 부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최고고, 올해는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거는 경매가 될 것이다. 경매로 싸게 사는 거는 올해 나쁘지 않다. 좋죠, 그렇게. 좋다. 이런 황금 찬스가 자주 안 올 겁니다. 자주 안 온다. 이 찬스를 꼭 잘 찾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끈기다. 끈기다. 보통 세 분 하고 있잖아. 재수 없다고 안 해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꾸준히 좀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장기에 있으니까 꾸준히 해보시죠. 너무 조급증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리고 주식 투자도 많은 분들이 그릿하게 네, 할수 그릇이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보험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